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윤성희 총장입니다. 동국가족 여러분, 먼저 정가원 토요반야법회 개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색빛깔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든 이곳 정가원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지 못해 정말 아쉽습니다. 머지않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립대학 동국대학교는 올해 근학 115주년을 맞아 근학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제2근학불사를 시작했습니다. 근학위원회 최고위원장 해봉 자성컨스님의 동국발전이 곧 불교중흥이고 불교중흥이 곧 동국발전이다 라고 하는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 근학위원회 산하에 신행포교, 인재양성, 지속성장, 기금재정, 글로벌 등 5개 분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신행포교입니다. 그리고 정가원 토요반야법회가 신행포교의 중심이고 첫 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가원 토요반야법회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반야법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국가족 여러분들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학교 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의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 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바라제바라 승아제무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승아제무지사바 아제아제바라제 바라승아제무지사바 안녕하십니까? 가을 정치가 한창인데 요즘 기후 변화로 때이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아주 쌀쌀해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추운 느낌도 들고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부터 다음 주까지는 내가 아는 사찰, 내가 모르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삼보사찰에 깃든 감동적인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 TV에서 작년에 삼보정찰이라는 프로를 방영했는데요. 삼보사찰의 그 영상, 설명, 구성 아주 잘 제작되었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에서 얼마 전에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 행사를 엽법하게 잘 맞춰서 사회적으로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 행사와 관련해서 동국대학교 교직원 법회에서 10월분 교직원 법회 내용으로 삼보정찰이라는 불교 TV에 그 내용을 온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다 시청하셨겠죠? 일반 불자 여러분은 인터넷이나 동국대학교 정각원 채널로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삼보사찰에 깃든 감동적인 일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말하자면 교과서가 있으면 참고서가 있어서 더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불교 TV에서의 삼보정찰 이 내용은 교과서라고 하면 오늘 이번부터 말씀드리는 삼보사찰에 깃든 감동적인 일화 이것은 참고서와 같아서 말하자면 심화학습과 같습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통도사, 해인사, 송강사 참배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교직원 법회에서 올려놓은 이 삼보정찰 내용과 이 주말법회 내용을 잘 시청하시고 다음에 삼보사찰에 가면 그 의미를 그 사찰에 깃든 그 의미를 더 깊게 더 의미 있게 잘 참배하면서 발심 수행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0%가 산입니다. 서울에서 저 남쪽에 영남이나 호남 쪽에 저 남쪽까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양쪽으로 산이 쭉 이어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정치가
멋있어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에는 절이 있어서 그 산이 더욱 신령스럽고 절에는 수행자 스님, 도인 스님이 계셔서 그 절이 더욱 빛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풍광 좋은 산이라 하더라도 그 산에 정신이 깃들어 있지 않다면 수행 도량 그 절, 또 수행자 스님들이 그 산에 살고 있지 않다면 삭막할 것 같습니다. 잠깐 볼 때는 괜찮지만 금방 물리게 될 것이고 어떤 그 위안이나 힐링이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산대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광 좋은 명산에는 절이 있게 되죠. 그래서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절은 명산 명당 자리에다 이렇게 절을 지었어요. 참 좋습니다. 이런 말을 저희가 곧잘 듣게 됩니다. 이 산에 절을 지을 때는 옛부터 두 가지 면을 고려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는 명당 자리, 또 하나는 산천 비보 사상에 입각해서입니다. 첫째 명당 자리. 그 산에서 가장 좋은 곳 명당 자리에 부처님을 공경하게 모시고 수행하고자 하는 그 뜻에서 명당 자리 찾아서 또 짓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산천 비보 사상. 이것은 그 산에 뭔가 안 좋은 점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뜻에서 그럽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도성국사는 풍수지리설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그 산에 그 산세가 악산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산에 어떤 그 산세가 기운이 너무 막 세다거나 뭐 좀 안 좋아서 그 산의 생명이나 산 아래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뭐 사고가 잘 난다거나 막 병이 막 잘 난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몸에 병이 났을 때 침을 넣고 뭐 뜸을 뜨듯이 그 산에 그런 안 좋은 그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부처님을 모시고 성인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불보살님의 그 자비로운 그 위신력으로 그 안 좋은 기운을 바꿔서 전화위복으로 좋은 명당 자리로 바꾸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짓다 보니 결론적으로 우리 산의 좋은 자리에는 명당 자리에는 그 절이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삼보 사찰인데요. 삼보는 세 가지 법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보물이죠. 불법승입니다. 부처님. 불보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귀한 높은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귀중한. 그래서 불보라고 합니다. 법보는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의 보물이 경전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경전, 그 가르침을 법보라고 합니다. 승보는 출가 수행자, 그 승단을 말합니다. 승단. 진리의 완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가는 수행자 그 집단을 승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보사찰은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모든 절에는 삼보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불상,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가르침 법회가 이루어지고 수행자, 스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절에는 삼보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삼보사찰, 삼보종찰이라 할 때는 한국 불교의 특징입니다. 한국 불교에만 있습니다. 이 삼보사찰, 삼보종찰은요. 불자가 삼보에 기하듯이 한반도 전체를 불국토로 보아서 삼보사찰, 삼보정찰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삼보사찰은 통도사, 불보사찰입니다. 여기에 부처님의 진신사를 봉안했기 때문에 불보사찰이라 하고요. 해인사, 법보사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고려대장경,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송광사, 승보사찰입니다. 고려시대의 보조 진울국사 이후로 나라의 큰 스승 국사가 무려 16분이나 배출되었기 때문에 예부터
송강사를 승보사찰이라고 합니다. 이 삼보사찰을 상월선언 만행결사에게 회주이신 해봉자승스님께서 얼마 전에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를 엽법하게 잘 맞춰서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불교 중흥 국난 극복을 위해서 해봉자승스님께서 이끄시고 여러 스님과 사부대중 그다음에 그날 일일 참가자, 안전팀, 자원봉사 등 해서 많은 분들이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순례를 하였습니다. 근데 삼보는 불법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진리 수행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이제 담아서 이게 승보, 법보, 불보 이 순서로 해가지고 송강사, 해인사, 통도사 그리고 중간에 그 순례 코스에 있는 여러 전통 사찰을 순례를 했습니다. 그 텐트에서 거기 수경을 하고요. 수경지 텐트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도량석, 새벽 예불, 반야신경 봉독, 발언문을 하고 4시에 행선을 시작해서 무건 수행으로 걸음걸음, 무건으로 걸음걸음 여기에 연불 속으로 연불 또는 화두 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이제 또 발언을 자신을 돌아켜보고 아무튼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발언하면서 그 어려운 코스를 잘 진행했습니다. 그날 일정이 끝나면 또 수경지에 이르면은 또 저녁 예불, 반야신경 봉독, 발언문 순서를 엽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 순례 코스 곳곳에 여기 여러 사부 대중이 여러 그 순례단이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해서 간절한 그 염원을 담아서 순례를 했는데요. 이것이 그 뉴스에 방영되고 유튜브에 신문에 방영을 되면서 불자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그다음 비불자라도 불자가 아니라도 참 거룩해 보인다, 참 좋아 보인다, 참 나도 한번 가고 싶다 그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도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 영어 자막 해가지고 그 모습이 또 거기에 방영되는 걸 보았습니다. 100명 가까운 그 스님네가 가사를 수하고 염주를 들고 물론 사부대중이 같이 협법하게 그 무건에서 그 걷기 명상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저기 또 중간중간에 그 사찰의 그 모습 주위의 자연의 그 풍광을 보고 어떤 신선한 충격을 받고 정말 나중에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종교 순례지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고 일본의 시코쿠 순례길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 삼보사찰 순례 코스는 그보다 더 뛰어난, 더 품격 있는 그런 순례 코스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연 환경만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그 삼보사찰과 중간에 전통 사찰과 그 중간에 또 절의 그 템플스테이도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절의 사찰 음식도 접할 수가 있고 정말 좋은 그 순례 코스가 될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삼보사찰 중에 먼저 불보사찰 통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도사 전경이 있습니다. 통도사는 그 뒤에 그 산 모습이 인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던 그 영축산하고 모습이 비슷하고 그것과 통한다, 그 영축산과 통한다 해가지고 통도사는 이걸 영축산 통도사라고 이제 제가 말합니다. 이 통도사 이제 일단 통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스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이 통도사의 금강계단에 와서 수계를 해야만 정식 스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통가, 득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도사라고 하고 또 우리 불교의 그 진리를 전부 회통해서 제도한다. 그래서 또 통도사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 있다고 합니다. 창건 유래는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의 자장율사가
중국의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가사와 부처님의 진신사리 백과를 얻어서 와서 봉안한 데서 이게 이제 통도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장율사는 신라의 이제 그 진골 출신이고 아주 훌륭한 인품이어서 그 왕이 나라의 대신으로 중용하려고 이렇게 청을 했는데 그때 이 자장스님은 계를 지키면서 하루를 살다가 죽을지언정 계를 버리고 사회 나가서 영화 누리면서 백년을 살지는 않겠다라고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수행을 하다가 중국의 산서성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의 진신이 계시다 하는데 거기에 다른 그 스님들을 같이 가서 이제 문수보살을 기도 끝에 문수보살을 친견하게 됩니다. 문수보살께서 부처님의 이 가사와 사리 100여 과를 주면서 신라의 영축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 용이 9마리 용이 동령이 사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금강계단을 이 사리를 봉안하고 금강계단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절을 세워라라고 이제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장율사가 이 사리를 가지고 돌아와서 신라 선덕여왕께 말씀드리고 이 그 영축산을 닮은 이 통도사 이 터에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통도사는 연못이었습니다. 커다란 연못이었는데 여기에 9마리 동령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장율사가 설법을 해서 그 용들을 교화를 시켰습니다. 여기 이 연못을 메우고 금강계단을 세워서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자 하니 너희들은 이곳을 물러가거라라고 이제 교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용 9마리 중에서 5마리는 오동골로 날아가고 3마리는 또 삼동골로 또 날아가고 그래서 급히 막 날아가다가 또 거기에 큰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막 피를 흘렸는데 그래서 핏자국이 남아있는 그 용혈암이라고 하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9마리 중에서 1마리는 눈이 좀 시력이 시각장애 1급 눈이 잘 안 보여서 날아다니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용이 자장스님께 저는 그냥 이 도량에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장스님께서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연못을 다 메우지는 않고 일부를 조금 이제 남겨두고 거기에서 살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도 통도사에 9마리 용이 그 흔적이 있는 곳에서 구룡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 용은 나중에 가람신이 되어서 통도사를 수호하는 그런 거 신장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장율사 진형이죠. 자, 그다음에 통도사 금강계단과 대웅전입니다. 문수보살께서 주신 그 사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통도사 금강계단 여기에 부처님의 전골사리, 그 머리사리, 그다음에 지사리, 손가락사리 등 사리를 여기에 이제 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전골사리, 머리사리, 그 지혜, 큰 지혜의 그 가르침이 있는 여기 이제 그 전골사리를 여기 모시고 그다음 손가락사리, 옳은 수행자의 길을 인도하는 손가락사리를 또 여기에 이제 사리를 이제 여기에 좀 모시게 되었습니다. 금강계단. 여러분이 이 통도사를 가시게 되면 여기 이제 대웅전 이 금강계단 앞에 그 대웅전 보통 대웅전은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진신사리를 모신 곳에는 안에 가보면은 불상이 없습니다. 그냥 단만 있고요. 그 단 너머에 이제 그 진신사리를 모신 그 탑이 있게 됩니다. 그냥 예배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통도사에 가셔서 금강계단을 반드시 들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이 앞에 중앙에 와서 큰절 3배를 딱 올리고 그 다음에 탑돌이 시계 방향으로 서가모니불 연보를 하면서 세 번 이렇게 돌고 그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강 계단은 여기에 이 높이는 이게 높이는 한 6m 정도고 가로 세로가 한 10m 가까이 정방형이에요. 중앙에 부처님 사리를 모신 부도가 있습니다. 이 석종형으로 이 살을 여기에 봉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 계단 저 국보 290호입니다. 금강 계단이라는 것은 계법이 금강과 같이 단단하다. 그래서 이제 금강 계단이라고 합니다. 자장율사가 통도사를 창건하고 이곳에 금강 계단을 세우고 나서는 스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이 통도사 금강 계단에 와서 계를 받고 비로소 정식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룡지 아까 그 9마리 그 동룡을 교화를 하고 나머지 1마리가 이제 그 있는 구룡지입니다. 아까 내용은 이제 말씀드려서 이 내용을 한번 쭉 볼 수 있게 되죠. 이게 구룡지의 흔적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용 9마리가 살았나 어떻게 구룡지인가 하는데 좀 매워서 그래요. 전부 다 그 연못을 메꾸고 일부만 남긴 겁니다. 그 눈이 좀 안 좋은 용 1마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중에 그 용이 가람신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놓인 이 다리는 용을 항복시켰다 해서 항용교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통도사는 부처님의 금강 계단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 계단이 있고 역사적으로 훌륭하신 고승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죠. 우리가 구한말에 와서 구하스님은 그 독립운동에도 많이 여기에 그 도움을 주셨고요. 또 경봉스님, 그래서 훌륭한 스님들께서 쭉 그 계맥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선맥을 이어오고 계세요. 자, 이제 여기에 통도사 금강계단을 말씀드린 김에 부처님 그 진신사를 모신 정멸보궁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장유사가 중국의 문수보살께서 이제 주신 그 살을 갖고 와서 통도사에 모시고 또 이제 봉정암 이 5대 정멸보궁은 통도사, 그다음에 봉정암, 그다음에 5대산 중대, 정암사, 법흥사를 5대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5대 정멸보궁은 평생에 적어도 한 번씩은 가봐야 됩니다. 가서 뭐 차마 1시간이라도 서가모니를 연불하면서 서가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어려운 수행을 하셔서 우리에게 그 높은 진리를 설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 높은 진리를 알고 수행하게 되었는데 부처님 감사합니다. 서가모니를 이렇게 좀 연불 기도도 하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봉정암은 설악산의 대청봉 옆에 있죠. 여기에 이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이마고 부처님 모습을 닮았어요. 그래서 주위에 그 부처님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그 형국입니다. 이 봉정암. 자장유사가 사리를 모실 곳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봉황새가 나타나고 쭉 길을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황새를 따라서 간 곳이 바로 지금 봉정암이 있는 이 자리입니다. 보니까 천하의 명당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처님 사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부처님 뇌 사리를 모셨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 박문수도 이제 봉정암 여기에 와서 천하의 명당 자리라고 아주 감탄을 했다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봉정암 여기 진신사리 모신 곳 정멸보궁 아마 뭐 많이 가셨을 겁니다. 가는 6시간 정도 좀 힘든 코스긴 한데 특히 마지막 깔딱고개 기억나시죠? 어쩌면 우리가 도고마성이라고 도가 수행이 높아지고 무르익을 때 그런 그 장애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그 코스가 또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봉정암입니다.
네, 오대산 중대 정멸포궁. 자장유사가 중국의 오대산 문수보살 지혜를 상징하죠. 그 친견하고 살이라 다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오대산 문수보살 성지로 이제 해서 여기에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대산은 문수보살 성지가 됩니다. 여기에 그 중앙에 그 중대에 역시 이제 부처님 사리를 모셨습니다. 오대산 중대 역시 정멸포궁 안에 불상은 없고 그 뒤에 넘어 이 사리탑이 있습니다. 탑 모양은 그냥 그 어떤 비처럼 돼 있는데 그 밑에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태백산 정암사 정멸포궁, 네, 수만호 탑이죠. 이 정암사는 여러분 그 일화가 있잖아요. 자장 스님이 이제 정암사 이게 이제 창건하고 여기에 잠시 머무를 때인데 어느 날 어느 노인이 아주 허술한 차림으로 아주 노인이 망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이렇게 둘러매고 와서 자장 있는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시봉하는 그 스님이 아니 우리 큰 스님 이름을 저렇게 막 자장아 있나 막 이렇게 부르나 싶어서 참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가서 그냥 무시하고 자장 스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자장 스님도 그냥 뭐 누군가 하고 그냥 그냥 넘겼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님이 나가니까 그 노인이 아상에 있는 자가 어찌 나를 볼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망태기에 있던 그 죽은 강아지를 하늘 딱 공중에 던지니까 청사자 그 사자를 타고 계시다 하잖아요. 부연보살은 코끼리 타고 계신 걸 우리가 상징을 하는데 청사자가 돼가지고 문수보살의 그 화연 그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화연을 해서 청사자를 타고 날아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서 자장 스님이 막 그 탄식을 하면서 막 달려나갔지만 이미 저 하늘 저쪽으로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수행이 아주 깊은 그런 높은 경지의 스님이라 하더라도 아상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수만호 탑이 있습니다. 근래에 다시 국보로 다시 승격이 되었습니다. 또 법흥사 사자산 법흥사 정멸포궁입니다. 자, 이게 5대 포궁인데 통도사, 봉정암, 오대산 중대, 법흥사, 그다음에 정선암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거 5대 포궁이고 근데 이 외에 5대 포궁은 아니지만은 또 유명한 그런 또 사리탑이 있습니다. 화엄사에 4마리 사자가 탑을 받치고 있다 해가지고 사자 3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연기조사가 신라 때 연기조사가 화엄사를 창건했습니다. 근데 연기조사가 그 어머니를 막 등에 업고 아주 그 효자한 어머니를 업고 그 연기암 위에 그 연기암에 또 막 모시고 올라갔다 다리가 아플까봐 또 업고 올라갔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요. 이 탑의 모양을 보면 여기에 그 뒤에 탑에 이게 바로 연기조사가 어머니께 그 차 공양을 올리는 이렇게 꿇어 앉아서 차 공양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 사자가 있는 이 사리탑 여기 중앙에 부처님처럼인데 어머니를 상징하는 겁니다. 가슴 뭉클한 또 효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궁에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이 보궁에는 아주 신통한 그런 신비스러운 이런 기도 수행 장소가 됩니다. 이 5대 정멸 보궁마다 고래로 영험담이 저 신비한 이런 일화들이 많이 전해지는데요. 오대산 중대에 근래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70년대 초입니다. 어느 비구 스님이 오대산 중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철야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간에 누가 철야하다가 이제 촛불을 그냥 켜놓고 내려와서 화재가 날 뻔해갖고 그 후로는 철야 기도는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철야 기도를 할 때입니다. 근데 그 스님이 열심히 서가모니를 연불하면서 막 절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녁 무렵에 어느 거사님이
어디서 본 듯한 그런 인상에,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인상에 거사님이 올라와 가지고 저녁 무렵에 이런 등산복 같은 차림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아주 정성으로 서가모니를 연불하면서 절을 하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사님이 그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하고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주로 보살님들이 많이 하죠. 그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참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철화를 하고 내려와서 아침 공양 때 그 거사님이 안 보여서 그 원주 스님한테 거사님이 피곤해서 잠이 드는 것 같은데 아침 공양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주 스님께서 그분은 좀 전에 내려가셨습니다. 아니 벌써요? 그러니까 예, 그분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러더래요. 가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대기업의 그 오너는 물론 그동안 여러 그 정보 어떤 계획을 충분히 거기에 세워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이 이병철 회장은 부자였기 때문에 오대산 중대에 와서 이렇게 철야를 하면서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면 섬광처럼 딱 스치는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것처럼 이것은 해라, 이것은 위험하니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 정멸보궁에 가서 내 평생에 한 번은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에 법보종찰 해인사입니다. 해인사는 해인이라는 이름은 해인산매, 이 해인산매 그러니까는 화엄경의 해인산매, 그러니까는 물이 맑으면 그 안에 삼라만상이 다 비치는 온갖 진리가 그 안에 환히 비치는 대원경지의 이 그 해인산매, 이런 여기에 따와서 해인사라고 합니다. 위상대사 10대 화엄종찰 중에 이제 한 곳입니다. 이 법보종찰 그 해인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본전은 대적광전,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대적광전이 되고요. 그 뒤에 바로 팔만대장경을 모신 장경판전이 바로 있게 됩니다. 장경판전 내부죠. 팔만대장경을 모신 이게 장경판전인데요. 판전. 그 경판이 8만여 판이 여기에 모셔져 있어요. 근데 이게 한 750년 정도 됐습니다. 모신 지가 750년 정도 됐는데 이 장경판전의 이 건축 기법이 대단히 고도의 건축공학적인 이런 방법으로 세워졌습니다.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수많은 경판이 모셔져 있는데요. 이 그 창문에 이 그 살창, 그 창문 살이 있죠. 살창이 위아래로 앞뒤로 전부 이렇게 있는데 크기가 다르게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골고루 내부를 골고루 팔자 통풍처럼 해서 자연적으로 다 돌고 이렇게 빠져나가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장경 판전을 지을 때 이 바닥은 땅을 깊이 파가지고 숯, 찰흙, 모래, 소금, 횟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또 습도가 조절되도록, 그러니까 이 창문은 온도가 조절되도록 이게 통풍이 잘 되게 자연적으로, 근데 바닥은 또 습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되도록 이제 그렇게 아주 건축 아주 뛰어난 기법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보통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고려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려 시대 때 대장경이 두 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을 초조 대장경, 두 번째 만들어진 것을 다시 만들어졌다 해서 제조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초조 대장경은 고려 현종 때 1011년에 거란군이 침입해가지고 부처님과 신장님의 그 호국 호법으로 국난을 이제 막고자 이제 그 대장경을 조판을 해가지고 대구 팔공산 부인사에 보관했었습니다. 근데 고려 고종 19년 1232년 또 몽고군이 또 침입해가지고 그 당시 고려 사람들한테는 이 그 대장경 초조 대장경과 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지만은 황룡사 구충탑, 그 다음에 장육존상, 이게 정신적인 어떤 그 지조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가피를 주신다, 이런 어떤 마음을 위안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보물을 먼저 소실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조 대장경은 소실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만들어진 것이 제조 대장경입니다. 이게 경판이 8만 판이 넘어서 8만 대장경이라 하고 고려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대장경은 초조 대장경도 있고 중간에 속장경도 있습니다. 대각국사 의천 아시죠? 그분이 이제 속장경. 근데 아무튼 이제 초조 대장경, 속장경 다 있는데 이 그 제조 대장경을 우리가 고려 대장경이라고 하면 바로 이 8만 대장경을 가리킵니다. 고종 19년에 1232년에 몽고군이 막 대대적으로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다시 36년에 다시 본격적으로 대장경 간행부사를 추진했습니다. 16년이 소요되었어요. 첫 번째 초조 대장경은 거의 76년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 하니까 여러 기술적인 면에서 준비 면에서. 근데 제조 대장경은 한 16년 걸렸습니다. 고려의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그 대장도감을 여기 이제 설치하고 이제 8만 대장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역시 부처님의 여러 그 호법 신장님의 가피로 이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또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떤 부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어떤 위안, 그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편으로 싸우는 한편, 전쟁하는 한편으로 대장경을 조성하게 된 거죠. 이 대장경 8만 대장경 조성 이것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부터요. 하나는 경판, 이 판목, 경판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경판, 판목을. 또 하나는 이 거기다 새기는 판각 작업, 판각수, 그 작업을 하는 각수. 이 사람 그 준비 과정. 그 다음에 똑같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구양손체로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 전국에서 뛰어난 이제 조각가 해서 그 이제 준비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정 작업을 했습니다. 수기 대사가 그 당시 화엄학의 대가였던 수기 대사가 이제 그 학생 한 30명 정도 가서 같이 그 당시 이 그 대장경을 교정 작업을 했습니다. 초조 대장경도 일부 남아 있었겠죠. 초조 대장경의 내용, 그다음에 중국의 북송 때 이제 그 대장경, 간판 대장경, 거란 대장경을 가지고 서로 대조를 하는 겁니다. 대조를 해서 이게 보면 이 불전이 어떤 그 뭐 경전이든 뭐 논서든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판본에 따라서. 그걸 이제 교정을 보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걸 대조를 해서 여기에 교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글자가 이게 맞는 글자인가. 가끔 오자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서로 판본에 따라서 대장경에 따라서 틀릴 때 이 글자는 어느 글자가 옳겠는가. 교리적으로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조하고 교정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또 결락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막 몇 줄씩. 또 그리고 다시 이제 보충을 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한쪽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대사가 나중에 이제 고려 신조 장경 교정 별록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잠깐
수기대사가 교정 작업을 이제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불전 목록 중에서도 개원석교록이랄지 개원석교록 아주 그 일극 가는 그런 불전 목록 몇 가지를 놓고 이제 또 이제 그런 세 가지 대장경 해서 그걸 교정을 보고 이제 오자 탈자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하고 나서 교정별록을 이분이 만들어서 이 고려 8만 대장경이 정본이다. 여러 나라의 대장경을 다 이렇게 대조하고 교정을 본 결과 8만 대장경에 있는 이 내용이 정본이다. 왜 정본인가? 라고 하는 그 근거를 그 책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한 30권. 8만 대장경 안에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은 분량적으로도 아주 방대하지만은 내용적으로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뛰어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고 자료사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뛰어난 대장경이 됩니다. 아까 경판을 그 조성하는 그 작업도 이거 한 3년 이상 걸린 거예요. 우선 그 판목은 자작나무나 또는 단단한 뭐 3번 나무, 돌배나무 이런 나무들을 이제 저쪽 거제도, 뭐 완도 이런 데서 이제 그를 나무를 이제 베어다가 이게 3년간 그러니까 진주 분사가 있고 강화도에 이제 그 대장동안 본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그 판목 원목을 바다 소금물에다가 3년간을 담궈 놨어요. 그거는 이게 벌레가 먹지 않고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도록 무려 3년간 바다 소금물에 담궈 놨습니다. 소금물에 담궈 놨다가 3년 후에 그 원목을 꺼내서 이거를 판을 만들어요. 판을 만들어 가지고 경판처럼 판을 만들어서 이거를 다시 소금물에 또 찝니다. 소금물에 다시 이거를 쪄 가지고 그늘에 서서히 말려요. 말려가지고 완전히 잘 마른 거를 또 대패질을 또 해가지고 경판을 만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 대장경 그 8만 대장경 그 조판 그 경판을 반야신경이라지 조판된 걸 여러분이 사진으로라도 보셨을 거예요. 그 경판에다 어떻게 글을 새기느냐 하면 그 채가 구양순 채입니다. 아까 그 각수 있죠, 판각수 모여서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제 그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 대장경이 그 경판이 보면 가로가 이제 한 70cm 정도, 가로 70cm, 세로가 24cm 내외, 그 정도 되고 두께가 한 2.6에서 4cm 정도, 무게는 뭐 한 3, 4kg 정도를 합니다. 여기 있는 그 불전이 1496종이고요. 경판은 8만 1350판이에요. 그래서 8만 대장경 그럽니다. 이거를 8만 대장경을 다 쌓으면 높이가 백두산보다 높답니다. 전부 다 쌓으면 높이가 한 3200m, 백두산이 2744m인데요. 일단 높고 길이로 쭉 이어놓으면 한 60km가 된다는 것이죠. 강화도 대장동암에서 한 것을 이제 강화도 선원사에 봉안되어 있던 고려 대장경을 조선조 태조 이성계 태조대왕 7년에 해인사로 옮겨옵니다. 왜냐하면 외적들이 이거 자꾸만 가져가려 하고 하니까 그래서 해인사로 옮겨갑니다. 이때 병사 2,000명 정도를 징발해서 스님들과 함께 이제 그 강화도 선원사에 있던 이 8만 대장경을 해인사로 옮깁니다. 처음에는 지천사에 있다가 이제 해인사 장경각에 보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조 때 이제 장경각을 만들기 시작해하고 성종 때 이걸 이제 완성을 하였습니다. 장경각 판전 아주 고도의 건축 기술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은 땅을 깊이 파가지고 숯, 찰흙, 모래, 소금, 햇가루, 습도 조절을 자동적으로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이제 여기에 이제 건조, 통풍이 돼야 되는 건 전부 다 목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면, 옆면, 뭐 여기 사방에 위아래 이게 이제 그 살창 만드는데 크기를 달려 해가지고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골고루 다 여기에 돌아요. 팔자 통풍처럼 돈 다음에 이제 나가서 공기 유통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8만 대장경이 모셔진 해인사 법보 사찰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려 시대 때 8만 대장경을 조성을 할 때 어마어마한 불사고 엄청난 공력이 들어간 경판 하나만 만드는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목을 바닷물에 3년간 소금에 그래서 다시 이거를 또 꺼내서 뭐 판을 짜가지고 소금물에 또 삶아서 쪄서 그늘에 말려서 대패질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또 교정을 받다고 했죠. 그 수계스님 교정본 아주 교정을 본 정본의 그런 그 불전을 그거를 이제 거기에 또 그 이제 내용을 이제 또 사경을 한 거를 이제 그 각수가 이 경판 크기에 맞게 사경한 거를 거기다 딱 대고서 각수가 그걸 새기는 겁니다. 이게요. 가로가 한 70cm, 세로가 한 24cm인데 이게 지금 이 경판 하나마다 세로 줄이 23개예요. 23행. 한 줄마다 14자씩 있습니다. 그래서 23행 14자씩 앞뒤로 해서 한 면에 322자 합치면 644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거를 새길 때 글자 하나하나마다 이게 크기가 가로 세로 1.5cm 정도랍니다. 가로 세로. 이 경판 하나에 23줄이 있고 한 줄마다 14자가 있기 때문에 글자 하나마다 차지하는 그 크기가 가로 세로 1.5cm입니다. 작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새기는데 그거를 이제 사경지에 쓴 거를 갖다 딱 대고서 여기 이제 도돌 새김으로 다 하는 것이죠. 한자 새기고 절 3번 하고 구양순 채로 한 사람이 새긴 것처럼. 또 나중에 추사 김정희가 그걸 보고서 아주 감탄을 했다는 거죠. 어쩜 한 사람이 새긴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새길 수가 있는가. 이거는 분명히 신선이 한 것이지 사람이 했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추사 김정희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한 그 공력이 들어갔고 경판 준비와 그다음에 그 교정을 그 정본으로까지 훌륭하게 교정 작업을 하고 여기엔 막다한 경비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어느 그 기독교의 어느 분이 막 뭐 비판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가 고려 시대 때 고려 그 당시에 몽고군이 원나라 징기스칸 그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 전 국토가 전란에 휩싸이고 백성이 죽어나가는데 그런 그 비용과 시간이 있으면 그런 무기 칼 하나 창 하나 더 만들어서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해야지 무슨 앉아서 그런 대장경 만든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고려가 그냥 망했지 나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듣고서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저분은 하나밖에 모르는구나. 둘, 세 개는 모르는구나. 한쪽만 보는구나. 참 저 한탄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리고 이 글을 새길 때 거기에 온갖 그야말로 부처님과 여러 신장님이 여기에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발언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일반 전장에 나아간 그 병사와 백성들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평안. 지금 저렇게 대장경을 만들고 있으니 부처님께서 우리 가족을 보호해주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실 징기스칸이 이끄는 그 원군이 몽고군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이뤘었죠. 처음에 이 고려국을 진입할 때는 그래서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냥 조그만한 중국 그때 한반도 저거는 뭐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쳐들어왔는데 무려 40년을 버텼어요. 40년을 버티면서 그러한 호국 정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정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아무튼 이 8만 대장경은 이렇게 공력이 들어가고 훌륭한 민족문화유산이고 자료사적으로도 대단히 뛰어난 이러한 대장경이 우리 모셔져 있는 해인사입니다. 여러분 또 해인사 가셨을 때
이제 그 부처님 법당도 참배하고 그 뒤에 판전에 저 얼마 전에 해인사 가니까 가을이라서 계산대제 무렵이라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그 장경각 쪽으로 많이 들리더라고요. 신비해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진으로 설명된 걸 보고 와 저렇게 훌륭하게 만들었구나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였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법공양, 법보시도 하고 여러 경전을 불전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그 부처님 말씀이 보존되어 있었던 것은 이러한 불보, 법보가 있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